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살이죠.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벌써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하고 둘이서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장만한 집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손톱에 때가 끼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집이 생긴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마련한 집에서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7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집에서 같이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빈소에 놓인 남편 사진을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 줬지만 밤이 되면 다시 혼자였어요. 그래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천천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 민지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죠.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혼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민지가 아픈 건가 걱정이 됐죠.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해서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어머니 집에서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요. 1년 길어야 2년이면 나갈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아들 내외가 함께 산다면 집안도 활기찰 것 같았죠. 게다가 우리 아들인데 못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 들어와라. 가족인데 당연하지. 아들과 민지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돈 모아서 얼른 다시 나갈게요. 민지도 연신 고맙다고 했죠. 그때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지겹던 참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트럭이 2대나 왔죠. 집안 곳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쓰던 방은 그대로 두고 아들 내외가 큰 방을 썼어요. 작은 방은 창고로 쓰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지는 저한테 항상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식사 준비를 제가 하면 꼭 고맙다고 했고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죠. 아들도 퇴근하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나름 편했어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활기찼죠. 그러다 민지가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민지는 점점 지쳐 보였어요. 입덧도 심했죠.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식사 준비는 전부 제가 했고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민지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괜찮아. 내가 몸 추스르는 게 먼저야.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병원에 입원했고 저와 아들은 밤새 기다렸어요. 새벽 3시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통통한 사내아이였죠. 아들은 감격해서 울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가 많이 도와줄게. 손주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퇴원 후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민지는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일어나 분유를 탔고 기저귀도 제가 갈았죠. 민지는 고마워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고마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쉬어야 회복이 빠르지.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출근하고 저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서 잠들 때면 가슴이 뭉클했죠.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직도 집에 있었어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전세금은 얼마나 모았니?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해요. 물가도 오르고 해서. 민지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천천히 모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민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아주 미묘하게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어요. 민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었죠. 민지의 태도 변화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엔 제가 밥을 차려주면 꼭 고맙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었어요. 설거지도 이제는 제가 하는 게 당연해졌죠.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며칠 전부터 민지는 들떠 있었죠. 친정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는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저도 같이 청소를 도왔어요. 사돈 내외가 오시는데 당연히 잘 모셔야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지가 달려가서 문을 열었죠. 사돈 내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바깥 사돈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안사돈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경쾌했어요. 저도 인사를 드렸죠.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사돈 내외분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는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접시에 담았죠. 민지는 친정 부모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 애기 많이 컸지? 이제 걸음마도 해요. 안사돈이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사돈도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시간이었죠. 민지가 손주를 안고 달래려 했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애기 기저귀 좀 가져오세요.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명령하듯 말하는 투였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사돈 내외분 앞이라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응, 그래. 지금 가져올게. 저는 방으로 가서 기저귀를 가져왔어요. 민지는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손주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죠.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민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애 정말 잘 봐주세요. 덕분에 제가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사돈댁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돈댁,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편했어요. 민지가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듯 말했거든요. 감사하다는 느낌보다는 당연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덕분에 우리 민지가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손주가 예뻐서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목이 마른지 컵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컵이 비어 있었죠. 그때 민지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물 좀 따라주세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존댓말이긴 했지만 명령조였어요. 평소에 아들한테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한테 시키듯 말하는 투였죠.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민지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저를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 들고 왔어요. 바깥사돈의 컵에 물을 채워드렸죠. 바깥사돈은 고맙다고 하셨지만 민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게 불편했어요. 민지가 친정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민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예전처럼 조심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명령투로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고용된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아니, 어쩌면 가사도우미한테도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가사도우미한테는 돈을 주니까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추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사돈 내외분은 2시간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죠. 민지는 친정 부모님을 배웅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민지의 표정이 평소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민지가 나한테 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 부모님 앞에서 나한테 명령하듯 말하더라고. 기저귀 가져오라, 물 따라주라, 그렇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말투가 그런 거예요. 민지가 원래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요. 그게 아니라 평소엔 안 그러는데 오늘만 그랬단 말이야.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 편을 들어야 할지 어머니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게 보였죠. 엄마 마음은 안 그래요. 민지가 어머니 고마워하고 있어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한테는 아내가 우선이죠. 어머니보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민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자꾸 떠올랐죠. 친정 부모님 앞에서 보인 그 태도요. 마치 제가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던 모습이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민지가 달라진 걸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집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거죠.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대접을 받잖아요. 저는 대접을 하는 사람이었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민지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죠. 저는 혼자였고 약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약한 시어머니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답답해서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아야 하나 아니면 분명하게 말해야 하나.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지를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느낌이 맞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민지는 평소에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노골적으로요. 어느 날 민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3명이었죠. 민지 대학 동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지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이야기했죠. 아기 이야기, 직장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지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존댓말이긴 했지만 명령하는 투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부리는 거였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절할 수도 없었고 따질 수도 없었죠. 알았어. 저는 냉장고에서 사과와 배를 꺼냈습니다. 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았어요.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가져갔죠. 민지 친구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민지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더라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쪽 대화가 들렸어요. 민지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셔서 진짜 편해. 나는 퇴근하면 그냥 쉬기만 하면 돼.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와, 너 진짜 복 받았다. 요즘 시어머니들 그런 분 드물던데.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 진짜 운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저는 민지한테 고마워해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무료로 집안일을 해주고 애를 봐주는 사람이요.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며칠 후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또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번엔 남자친구였죠. 민지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친구를 거실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민지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싱크대에 그릇 쌓여 있어요. 아침에 제가 먹은 그릇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데 손주가 울어서 먼저 달래느라 미뤘던 거였어요. 그런데 민지는 친구 앞에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마치 제가 게을러서 설거지를 안 한 것처럼요. 지금 할게. 저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거실 대화는 잘 안 들렸지만 가끔 민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민지는 친구와 편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제 위치를 확실히 깨달은 게요. 저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사는 가사도우미였죠. 아니, 가사도우미보다 못했습니다. 가사도우미한테는 월급이라도 주잖아요.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어온 지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처음에 1년에서 2년이면 나간다고 했던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세금은 얼마나 모았니?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좀 부족해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전세금이 5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무료로 살았으면 돈이 꽤 모였을 텐데요. 월세도 안 냈고 관리비도 안 냈고 식비도 거의 제가 냈는데 말이에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의문이었죠. 아들 월급이 400만 원쯤 됐고 민지도 300만 원쯤 받았습니다. 둘이 합치면 700만 원이에요. 3년이면 2억은 넘게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전세금도 못 모았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지가 명품 가방을 몇 개나 샀더라고요. 아들도 비싼 골프용품을 샀고요.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1년에 서너 번씩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전세금은 못 모았다고 하니 기가 찼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손주가 있었거든요. 손주를 보면 화가 풀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제 의견 같은 건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대소사를 전부 민지가 결정했죠. 거실 가구를 바꿀 때도 벽지를 바꿀 때도 제 의견은 안 물었어요. 그냥 민지 맘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 있던 소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20년 전에 산 소파였어요. 오래됐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담긴 소파였죠. 그런데 민지가 마음대로 버리고 새 소파를 들여놓은 겁니다. 민지야, 소파는 왜 바꿨어? 민지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너무 낡아서요. 새 거 샀어요. 그래도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요즘은 젊은 스타일로 가야죠. 너무 구식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 표정을 보니 제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손님처럼 눈치를 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 집에서 말이죠. 손주가 잠든 얼굴을 보며 또 참았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다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불씨였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셋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게 저희 낙이었어요. 그날도 친구들이 오후 2시쯤 왔습니다. 영숙이, 경이, 미란이었어요. 셋 다 오랜 친구들이라 편했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이가 최근에 손주를 봤다며 자랑을 늘어놨어요. 경희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죠. 미란이는 요즘 등산을 다닌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 지내는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퇴근해서 들어왔거든요. 저는 친구들한테 며느리를 소개했죠. 우리 며느리야. 민지라고 해. 안녕하세요. 민지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반갑게 인사를 받았어요. 민지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애기 기저귀 사러 가실 때 우유도 사오세요. 떨어졌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민지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명령하듯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지는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다시 친구들 쪽으로 돌아앉았죠. 그런데 친구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셋 다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뭐가? 며느리가 너한테 저렇게 말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이상한 줄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경희도 말했어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켜? 그것도 저렇게 당당하게? 미란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왜 며느리 심부름을 저렇게 당연하게 받아? 너 시어머니잖아. 친구들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이상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변명처럼 말했어요. 그냥 손주 물건이잖아. 내가 사다 주는 거지. 영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 봤어? 저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투야? 경희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들어도 기분 나쁘던데. 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했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요즘 다 이렇게 지내잖아. 며느리랑. 미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안 그래. 너만 그래.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만 그렇다는 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지내는데
저만 이상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아들 내외 언제 나간다고 했어? 전세금 모을 때까지라고 했지. 얼마나 됐는데? 3년 됐어. 친구들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경희가 소리쳤어요. 3년이나? 3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돈 엄청 모았겠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도 부족하대. 집값이 올라서. 미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야, 그거 핑계야. 3년이면 충분히 모아.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했던 진실을 친구가 정확히 짚어준 거예요. 아들 내외는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너 이러다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 거야?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제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었죠. 경희가 말했습니다. 남편 없다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이건 아니야. 미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남편 있을 때는 며느리가 함부로 못했을 거 아냐. 내가 혼자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걸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3년 동안 저는 무료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손주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월세 한 푼 못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들었죠. 아들 내외는 제 집에서 돈을 모아야 했는데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녔습니다. 저는 남편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대면서 말이에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민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주 기저귀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안 사러 가셨어요? 그 말투였습니다. 또 명령하는 투였어요. 저는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아들도 아내 편만 들 거라는 걸요. 지금 갈게. 저는 일어나서 외투를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약국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약국에서 기저귀와 우유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이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돌아가기 싫다니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내일 당장이라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오늘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됐거든요. 아들과 민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입을 열었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도 저를 쳐다봤죠. 이제 나가야겠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3년이나 지났잖아. 민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3년 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전세금 충분히 모았을 거 아니야. 이제 나가.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어머니 외로우시라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산다고요. 거짓말이었죠.
자기네들 편하려고 같이 사는 거였어요. 외롭지 않아.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기도 어린데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세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왜 물어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아직 전세금 다 못 모았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3년이면 충분했어. 한 달 안에 나가.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줄게. 그 안에 집 알아봐.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피하듯 했어요. 아침에도 평소보다 일찍 나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죠.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부동산 전화 한 통하는 걸 본 적이 없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집은 알아봤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아보고는 있는데 괜찮은 집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지.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그럼 월세라도 알아봐. 월세는 아기 키우기 불안정해요. 핑계였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핑계만 늘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2주 남았어. 그때까지 못 나가면 나한테 책임지지 마. 협박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2주 안에 못 나가면 뭔가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집을 알아본 흔적도 없었죠. 저는 참다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집은 구했어?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시간을 얼마나 더 줘야 하는데?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산 건데 은혜를 모르시네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모시고 살았다고요. 제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저를 부려먹고 무시하면서요. 모시고 살았다고? 누가 누굴 모시고 산 거야? 저희가 어머니 외로우실까봐 같이 살아준 거잖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살아줬다고요. 자기네들이 집세 아끼려고 들어온 거면서요. 그럼 이제 안 외로우니까 나가면 되겠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나도 사정이 있어.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나갈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또 미루는 거였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로 계속 미룰 게 뻔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더 이상은 못 기다려. 그럼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니네 문제야. 알아서 해.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정말 금방 나갈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안 돼. 이미 늦었어. 늦다니요? 뭐가 늦었어요? 니네가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갔어야지. 한 달이나 시간 줬는데 핑계만 댔잖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엄마,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한 달 안에 집 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3년 동안 집 구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시간 없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이었죠. 사돈댁, 우리 민지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내외한테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3년이나 살았잖아요. 사돈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세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쫓아낸다는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였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1년에서 2년이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매정한 건 누군지 모르겠네요. 3년 동안 공짜로 살면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사돈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지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우릴 내쫓으려고 해. 아기도 있는데 어떡해.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아들 내외는 절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집을 구했다는 소리도 안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못 나가면 내가 조치 취할 거야. 아들이 물었어요. 무슨 조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뭘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뭔가는 해야 한다는 건 확실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나? 아들 내외는 절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제가 뭘 해도 핑계만 대고 버틸 게 뻔했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죠. 집을 파는 겁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팔면 아들 내외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부동산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집을 팔고 싶은데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앉혔습니다. 주소와 평수를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하더라고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33평형이면 6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억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랑 2억 주고 산 집이었거든요. 30년 사이에 3배나 오른 거였죠. 그럼 매물로 내주세요. 급하세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죠. 도장도 찍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안에 연락 올 겁니다. 요즘 이 동네 집 잘 나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묘했습니다. 후회되면서도 시원했어요. 드디어 뭔가를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고 없었어요. 민지만 거실에 있었죠. 손주를 안고 있더라고요. 저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네. 이 집 팔기로 했어. 민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이 집 부동산에 내놨어. 한 달 안에 계약 들어올 거야. 어머니, 농담이시죠? 진심이야.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어. 민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주를 침대에 내려놓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설마 진짜 파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기도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있어. 내 집이니까. 민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금방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민지가 울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아들한테 매달리며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집을 팔 거래요. 어떻게?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한테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진짜예요? 진짜야. 설마 그러시겠어요? 장난이시죠? 장난 아니야.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희 정말 어디 가서 살라고요? 한 달 시간 있잖아.
그 안에 알아봐. 한 달로 뭘 어떻게 해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럼 월세라도 구하라니깐.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손주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죠.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정말 저희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 들어갈 수 있는 월세는 얼마든지 있어. 월세로 어떻게 아기 키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키우던데. 냉정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물러서면 또 똑같이 될 거였거든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친자식한테? 그래. 이럴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어요.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주가 제 발치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이 귀여웠죠. 이 아이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놨으니까요. 어쩌면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저렇게 살 테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보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내일 오후 2시에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에 30대 부부가 왔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구조도 보고 채광도 확인했죠.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계약 진행하고 싶어요. 부동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그 광경을 아들 내외도 봤습니다. 민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도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 갔습니다. 매수자 부부도 와 있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죠. 계약금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계약하셨어요? 응, 했어.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 그날부터 아들 내외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이 집, 저 집 전화했어요. 발품도 팔았죠. 이제야 진짜로 집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말했어요. 월세 집 하나 구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70이에요. 그래, 잘했네. 이사비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마지막으로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이사비는 내가 줄게. 300만 원. 그게 마지막이야.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 달 후 잔금일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을 받았어요. 5억 7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죠. 남편이랑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는 짐을 쌌습니다. 이삿짐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어와 짐을 날랐어요. 소파, 침대, 옷장 하나둘씩 나갔죠. 손주 장난감도 박스에 담겨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사라지는 모습이었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허전하기는 했어요. 민지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면서도 고개를 돌렸어요. 저한테 인사 한마디 없었죠.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 앞에 섰어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살아라. 짧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손주를 아는 민지가 먼저 나갔죠. 아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됐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쓰던 물건들이 다 나갔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잘한 걸까?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들이 스쳤죠.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안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우리 민지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렇겠죠. 아기도 있는데 월세로 내쫓으시다니 조금 너무하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댁도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거였어요. 사돈댁,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무시했는지, 그것도 모르시면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시네요. 사돈댁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지방 소도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어요. 경상도 쪽 작은 도시에 괜찮은 빌라가 있었죠. 2억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깔끔해 보였어요. 다음 날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하니 공기가 달랐어요. 맑고 상쾌했죠.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봤습니다. 빌라는 2층에 있었어요. 방 2개의 거실, 주방이었죠. 크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할게요. 그날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했어요.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죠.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어요. 작은 공원이 있었죠. 노인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김옥순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죠.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내일 우리 요가 수업 가는데 같이 갈래요? 요가요? 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해요. 재미있어요. 다음 날 옥순 씨를 따라 복지관에 갔습니다. 요가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15명 정도 모여 있었죠. 다들 제 또래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동작도 잘 안 됐고요. 하지만 차차 익숙해졌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운동다운 운동을 한 거였죠. 어때요? 재미있죠? 옥순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네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요가를 다녔습니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차를 마시곤 했죠. 수다를 떨고 웃었습니다. 한 달 후엔 등산 모임에도 들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근처 산을 올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순희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혼자 살아서 그런가 봐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저도 남편 없고 혼자 사는데 이게 최고예요. 옥순 씨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눈치 볼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늦잠 자도 되고 밥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됐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내. 손주 보고 싶으시죠? 영상통화 할까요? 그래, 해봐. 영상통화로 손주를 봤습니다. 많이 컸더라고요. 걸음마도 제법 잘하고 말도 더 늘었죠. 귀여웠습니다. 할미. 손주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고 싶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잘 크네. 네, 잘 크고 있어요. 통화는 5분 정도로 짧았습니다. 더 길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서로 할 말이 많지 않았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많았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은 4억은 은행에 예금과 펀드로 나눠 넣었어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왔죠. 남편 연금하고 합치니까 생활하기 충분했습니다. 가끔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갔죠. 옥순 씨하고 친구들이랑 같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니니까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빌라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을 팔기 잘했다고요. 서울에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도 며느리 눈치 보고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갔죠.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도 없었죠.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순 씨였어요. 순희 씨, 내일 온천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몇 시에 출발해요? 아침 9시요. 알았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다시 노을을 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